2026년 국제 정세 몇 가지 쟁점을 보고요. 아, 올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그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도 안보도 이러한 국제 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 인구연구원이죠. 2025년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00년 후인 2125년에 한국의 총 인구는 서울보다도 현재 서울 인구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보다도 훨씬 어, 적어진다고 합니다. 약 753만 명으로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직격탄은 이미 지방 소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내란 정당과 그들과 결탁한 지역이죠. 지방 토착 세력, 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는데 이들을 심판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지방 소멸에 따른 이 풀뿌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도 공론화돼야 됩니다. 한국의 심각한 인구 급감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자본주의 모순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본주의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이제 일종의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숨막히는 경쟁 사회에서 자식이 살아남으려면 부모는 엄청난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최근에는 취업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자식을 여러 명 낳을 수 없고 또 경제력이 없으면 출산은 커녕 결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한국의 그 지나친 경쟁이죠. 이러한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경제 침체도 청년들에게 이 결혼과 출산을 위한 그러한 정신적 혹은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태를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은 재벌과 나머지 경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벌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바로 한국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거에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거나 맹추격 중입니다. 결국은 자동차와 반도체에서도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자동차 반도체 이해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구조적인 무역 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무역하면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할수록 돈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 흑자가 있지만 이런 흑자는 관세 협상이죠. 미국에게 도로 반환해야 됩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하고 1,500달러 추가로 조선업에 해야 되고 이것 말고도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침체와 실업난 때문에 가계소득이죠. 일을 해서 돈 버는 것,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건 자산소득, 부동산과 주식 시장입니다. 부동산도 서울, 강남, 마용석이라 하죠.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일부만 제외하면은 하락세입니다. 미국의 주가 상승의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주가 상승 속도를 보면 한국보다 미국의 주가 상승이 훨씬 빠르다 합니다. 결국은 서학 개미들이 국내보다는 이러한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거죠.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흑자, 우리가
전체 무역 흑자가 약 800억 달러 되는데 1년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올해 이것보다 더 많은 달러가 이 서학개미들에 의해서 미국의 주식 투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누적 액수는 약 1,5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세 협상과 미국 투자로 달러가 귀해지면서 연간 평균 환율은 국가 부도 사태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관세 협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잘 되려면 한국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한일 동맹을 강요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정세는 우리의 그 한반도 평화,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에서 보듯이 이러한 해외 분쟁은 식량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원유 문제죠. 이런 이란의 원유 문제, 이런 전쟁 때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국제 정세에서 최고의 그 쟁점 화두는 트럼프주의죠. 세계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 하지만 추락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주의와 최근에 발표한 미국의 신국가 안보 전략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주의의 특징과 전망을 보면 일단 미국의 국내 문제에 미국 국력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국내 문제라는 것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범죄율이 높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미국을 병들게 하는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유색 인종의 이민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저항력 백인 노동자죠. 그래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미국의 공장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트럼프가 강행하는 관세 폭탄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관세를 피하려는 외국 기업이 그렇다면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국경 단속과 산업 부흥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관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종결하고자 현재 평화협정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외 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익이 없으면 해외 분쟁에 개입 안 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좌익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원유 확보, 마약과 이민자 단속이라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현재 군사 강국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래에는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현재의 경제적 적이며 미래의 군사적 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증세를 재편 위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 이렇게 공식하였습니다. 트럼프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주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백인 노동자나 혹은 유색인이죠. 유색인 이민 노동자, 하층 노동자들입니다. 미국의 공장 산업의 계층은 사실은 국제 분업에서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장 산업은 중국에 주고 고부가가치는 미국에 가져간다는 게 미중 분업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국의 고부가치 산업의 계층자는 수혜자입니다. 미국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산업 간의 재소득이죠. 소득을 재소득 분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돈을 잘 버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망해가는 공장 산업에 써야 되는데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서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쪽이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이 고부가치 산업에 집중하느라고 해외에 공장 산업을 양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공업 산업 계층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일부 노조들도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서 고부가치의 신산업과 저부가치의 구산업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소득 분배 정책이죠. 이런 정책으로 손해보는 계층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중간층과 하층의 유권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 이 트럼프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이 개입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으로 미국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전쟁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자신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미중 분업을 중단하겠다. 미국 산업을 재건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마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민주당 주류는 중국 견제라는 트럼프의 이러한 아젠다를 이미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론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2020년 어렵게 당선된 바이든도 이러한 반중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러한 트럼프주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점차 영향력이 약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 같은 것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은 미국의 고임금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 등 저부가 가치죠. 이러한 저부가 가치에 관세를 하기 때문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이러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의 확대를 주장하는데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기 자동차나 재생에너지 등 신환경 산업에서 미국이 경쟁력에 뒤추어서 주도권을 상실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압 외교로 인해 유럽연합 등 동맹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트럼프주의가 비록 약화는 되겠지만 트럼프가 던진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노선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표된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을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키신저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개방하여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통해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는데 결국은 중국이 소득이 증가해서 잘 살게 됐지만 중국 체제가 변화되는 것은 실패했다. 이런 정세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유리한 점, 미국은 해양 국가라는 거죠.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양 국가라는 겁니다. 물론 양국이 둘 다 영토가 크고 어느 정도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 석유죠. 석유나 이런 에너지 자원이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최강의 군사력, 최대의 경제력, 그리고 기술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확고합니다. 또 미국은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유행이죠. 미국식 생활, 미국의 모델, 이것들을 롤 모델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주의에는 실용적이다, 현실적이다, 원칙적이다, 적이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실용주의나 현실주의나 원칙주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원칙적, 실용적, 현실적 적이다. 교조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군사력도 미국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국익이 없는 한 이러한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정책 중에서 대량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합법 이민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이민 국가인 미국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필요한 개입만 하겠다는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바이든 시대에 글로벌 차원에서 대치, 전 지구적으로 대치, 무력 대결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중국, 러시아 무력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필요한 지역에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특정 지역에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는 균형 정책, 견제 정책을 하지 실제로 무력 대결을 예상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비 경쟁을 하지 않겠다. 미국은 타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고 미국의 국익과 관계없는 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미국식 가치와 제도, 국가를 만드는 네이션 빌딩을 중단한다.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를 차단하는 방어적 수준으로만 미국이 대응하고 미군을 지금도 훨씬 더 감축합니다. 대신에 중남미와 동아시아에서는 반대로 전력을 강화한다. 무역 수지를 계산하는 등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죠. 관세를 매겨서 무역 적자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또 첨단 에너지, 식량 이런 전략적 차원에 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마약과 이민은 국경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의 근원지인 중남미를 미국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군사적 지배와 부흥을 통해서 이민과 마약을 통제하겠다는 거고요. 중남미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러한 다른 경쟁국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적 봉쇄보다는 사안별로 반도체 기지인 대만을 보호한다든지 해양 운송 수송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든지 이러한 사안별로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대만을 둘러싼 제1도련선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균형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 쿼드 동맹이 참여해야 된다. 한국이 바로 대만 방어에 참여한다는 것은 최초로 나온 문구입니다. 최첨단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분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일부 조정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리를 수출하고 있죠. 또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전면적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다는 겁니다. 안보 전략은 유럽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현재 대량 이민이죠. 그리고 국경 붕괴 등으로 기독교 백인 국가라는 과거의 정체성과 문화가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다만 유럽, 즉 나토가 자립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유럽이 다 힘을 합하면 러시아 정도는 핵전쟁이 아니면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동에 관해서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미국이 화석 에너지 석유죠. 최대 생산국이 되면서 중동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트럼프가 중남미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중러 이슬람 세력과 글로벌 경쟁을 피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강자를 피하고 약자를 때리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략에 대해 러시아는 환영의 입장을, 중국은 안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과거에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국방 전략에서 언급했죠. 국방 전략에서 언급하기를
북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뿐 아니라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빨리 본토에 대한 안보 위협을 축소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핵이보다는 핵 군축을 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는 등 바로 이 북중러 연대가 있는데, 이 북중러 연대에 대한 언급도 이번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방 전략에서 없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관한 언급이 국가안보 전략에는 없는데요. 다만 중남미에서는 마약과 범죄 조직을 테러리즘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 전략에서는 아프리카가 이슬람 테러 조직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서 트럼프가 지금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자신의 패권을 늦추려는 그러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같은 나토인데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죠.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적극 협력했지만 난민이 유럽에 대규모로 유입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래 미국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즉 이민이 대량 발생하는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의 국수주의 정당들이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삼인주의 정당과 중도 우파 정당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참여해 왔으나 이제 트럼프가 발을 빼면서 유럽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나토에서 후퇴하고 그 안보 공백을 유럽 스스로 맡으라면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로 증액하라고 유럽 국가를 압박했고, 유럽 국가들이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점점 그 미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중국과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토 가입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미국 영토로 하겠다는 거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그린란드에 해야 되고, 또 그린란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떨어지기 전에 미국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나토 8개의 연합국들이 그린란드에 파병을 했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파병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수장인데 바로 이 같은 나토 내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바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약간 후퇴를 해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군사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견제, 대러 견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의 관계가 좋지 않죠. 결국 유럽은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약한 수준의 균형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그죠? 핀란드라든지 각국의 지도자들이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납치라는 것, 이러한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중남미 이 개입을 보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욕, 아르헨티나 대선 직전에 우파 정부에 대한 달러 지원이죠. 경제적 지원,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 불소나로 처벌에 대한 비난, 온두라스 우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약 범죄 사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약 범죄라면서 납치를 했는데 반대로 우파에 대해서는 사면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온두라스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덴마크와 유럽 연합과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포획한 이후에도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 엄포를 놓고 있고 실제로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예, 대규모 해군을 지금 이란 근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납치는 카터가 테헤란 인질 구출 작전 중에 특수부대가 사막 폭풍에 몰살당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 레이건이 당선돼서 미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남미의 소국 그레나다 좌익 정권을 침공해서 지도자를 납치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인 조중노와 맞서지 않고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전쟁 의지, 미국의 권위, 이런 약화를 불러오는 다시 패권의 약화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 성포 개시 권한이 상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게 전쟁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마두라를 납치한 명분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뉴욕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게 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장 트럼프를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대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마두로 납치가 전쟁이 아니라 어, 사법 집행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후에 진짜 공식적인 전쟁을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보복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뿐만 아니라 마두로의 부인까지도 납치했는데 마두로 부인은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 국회의장 등 권력 핵심을 두루 거쳤고 마두로 부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영부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라고 납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권력 교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전망해도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56세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했고 이거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부통령은 국회의장과 각종 장관을 거치고 대학 출신, 대학 교수 출신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도 잘해서 미국 관료와 소통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미파는 아니죠. 이 좌익 게릴라 지도자의 딸이고 마두로의 열성 지지자이며 반미주의자라고 합니다. 사실 마두로가 63세로서 차베스의 후광으로 지난 13년 동안 집권해왔고 이제는 후계 구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난번 선거에서 사실은 어,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는데요. 쿠바나 브라질이라든가 남미의 베네수엘라 우방에서는 이 부정선거 논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한번 재개표를 하라 하는데 사실 재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후계 구도가 필요한 조건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권력 기반을 탄탄히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력 교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죠. 내부적으로 친미 세력을 진압하면서 트럼프의 화해 제스처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죠? 그리고 석유를 판 돈이죠. 석유를 판 돈을 베네수엘라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어,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관계가 개선되면서 오히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부흥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상호 공동으로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석유 5억 달러를 판 대금 중 3억 달러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트럼프죠. 미국의 윤석열 같죠.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불법 이민자를 찾아서 추방한다는 그러한 구실 아래 강력한, 그죠? 거의 불법적인 이러한 단속을 하면서 벌써 두 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미 2025년 말 트럼프 지지율은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 물가의 상승,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에 대한 물리적 저항과 사회 불안,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추문에 트럼프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 그죠? 특히 이러한 성추문 때문에 마가의 여성 지지자들이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임 기준으로 초반에 40% 미만이라는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다수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해서 최소한 하원은 전부 다 뽑는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겨우 5석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거죠.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겨우 3석이 우위인데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합을 하겠지만 공화당 상원이 전부 다 뽑는 게 아니죠. 상원에 3분의 1만 뽑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기긴 쉽지 않다. 이긴다 하더라도 3분의 2죠. 제적 3분의 2가 되지 않은 이상 트럼프를 탄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상원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면 트럼프는 이 상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하원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반란으로 민주당 안이 통과됐습니다. 빈민에 대한 의료보험이죠. 빈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안이 상원에서도 바로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전쟁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민주당 안이 바로 공화당의 반란으로 통과됐습니다. 사실 미국의 기득권층은 트럼프에 대해서 관종, 그죠? 관심을 항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충우들 사실상 치매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처럼 국정 운영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와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물가 인상,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서 과반수로 트럼프를 탄핵 소추를 할 것이다. 거죠. 물론 상원에서는 제적 3분의 1을 이번 중간선거 때 얻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좌충우돌을 하게 되면 공화당의 상당수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번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자기가 탄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똘똘 뭉쳐서 자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자 공화당의 주요 출마자들 30여 명이 어차피 질 선거에 나갈 필요 없다면서 출마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국제 정세의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푸틴은 왜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가? 푸틴이 러우 전쟁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영토 점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주민의 보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권이 파쇼 정권이라는 거죠. 친미 정권. 그래서 이거를 중립 정권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돈바스 주민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돈바스 지역에 중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재 지금은 자치공화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예 러시아 연방공화국 영토에 폐렴시켰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남은 거는 10% 정도의 나머지 돈바스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약 10km 내에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DMZ죠. 비무장지처럼 완충지대를 마련하면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겁니다.
푸틴이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이 유지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는 상황 이런 당에서 푸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푸틴이 이러한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모전을 하면서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면 나토, 즉 미국, 유럽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설사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유럽에 무기만 대준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상대하기에는 재래식 전쟁의 경우죠. 핵전쟁이 아니라 상당히 버거울 거다.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전쟁은 러시아 본토가 침략당하지 않는 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푸틴은 종전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바스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인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그죠? 이 부분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전면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친러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이 지역은 동부와 달리 친서방화이기 때문에 점령했을 때 점령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점령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죠. 푸틴 입장에서 종전 협정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의 최소 조건인 안전보장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서방 측이 제안한 것은 현재 나토 주둔은 아니고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이 측면 지원하는 건데 푸틴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푸틴은 돈바스 점령을 인정받고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대가 주둔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가침을 약속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은 원하고 있습니다. 즉 타협책으로 서방이 구두로 서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선언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든 유럽군이든 외국 군대가 온다면 푸틴은 이를 허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동부를 완전히 점령하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소모전이죠. 전면전이 아니라 소모전을 해가는 게 낫다. 즉 현재 조건에서 종전을 해봤자 얻을 수 없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이미 얻을 수 있는 건 나머지 돈바스 10%인데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자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협상을 했을 때 유럽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점령하는 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듯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충지대를 만든 후 사실상 특별 군사작전의 승리를 선언하고 완충지대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하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 그죠?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바로 한반도처럼 분단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가장 최대한 피해자입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옆구리까지 군대를 주둔할 명분을 가졌으니 최대 수혜자입니다. 폴란드 대신 서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의 완충지대가 되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하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과거에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비극적인 역사, 그죠? 유럽과 러시아 때문에 폴란드가 분단되는데 대신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니 받아들일만 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서부 전체와 적대 관계가 됐고 우크라이나 서부에 나토나 서방군이 주둔한다면 모스크바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충지대를 확보해서 참을 만하다.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협상에 무관심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 등 제국주의 정책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깡패 같은 정책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잃고 있는데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이 틈을 끼어들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미국의 국제사회의 리더죠.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명분을 주어서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자기들이 선한 이미지죠. 선한 이미지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유엔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죠. 더군다나 러시아 선적의 유조선을 미국이 나토함으로써 트럼프는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 가자 전쟁과 이란 폭격에 대해서 보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장기 집권하면서 부패 혐의로 전쟁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는 극우 정당과 이미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다가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만들려다가 이미 전쟁 나기 전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시위로 네타냐후는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진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는데 바로 그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오히려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가자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레바논, 이란 등과 전쟁을 확대해왔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느 곳이라도 빨리 이 전쟁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든 가자든. 그래서 가자 전쟁이 먼저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압박에 네타냐후가 전쟁을 중단했지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명분이 생기면 전쟁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가는 올해 10월에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당선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총선에서 전쟁파와 종전파 등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야권은 리쿠드당이 이끄는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에서 네타냐후의 총리의 연립정부가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3.25%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됩니다. 네타냐후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아랍계 정당들의 선거 참여를 박탈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이 서로 몇 차례간의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전부 다 전면전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할 때 미리 미국에게 알려줘서 미국과 우방들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상 대부분 요격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때 미리 알려줘서 이란 측에서 시설과 인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보복할 때도 미국에 미리 알려줘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란은 9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한반도 전체의 8배나 되는 영토를 가진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수차례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전면전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같은 시아파인 이라크가 현재 미국의 소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하게 되면 시아파인 이라크가 친미에서 이탈해 이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 체계죠. 이게 지난번 전쟁 때 다 썼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 다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이란과 전면전을 하기 힘들다. 또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화해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을 하면서 바로 이 미국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 구도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과 적대국인 사우디조차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중동에서 이슬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이란 침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이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겠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일부에서 뭐 미국의 이란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동시에 이란 정부가 이란의 시위대를 학살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란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비판하고 이란에서도 이런 양비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민중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무능력은 사실 또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무능력이 용서되는 건 아니죠. 시위대 일부는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작에 적극 가담하고 있고 특히 무력 충돌을 야기하는 과격 시위대는 이러한 공작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시대 일부는 무고하게 희생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또 다른 부분은 적극적인 정부와의 무력 투쟁이죠. 이런 걸로서 사망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러한 이란의 사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어느 쪽이든 어느 입장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미국을 비판할 수도 있고 당연히 둘 다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타나서 시위대에게 이란 정부와 맞서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고 미국이 투입될 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1953년에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정권이죠. 민주정권이 전복되고 미국이 세운 팔레비 왕조가 집권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시위의 배후 조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경 대응으로 나오면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혈 사태의 책임을 미국으로 넘기면서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거죠. 사실 미국의 반체제 시위를 조장을 하고 반미 국가를 타도했던 거는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기 말을 안 들면 심지어 동맹국이죠. 이승만에 대해서도 에버레디 계획을 통해서 제거를 하려고 했고요. 1950년 헝가리 봉기 당시에도 미국의 CIA가 자유 유럽 방송 등을 통해서 헝가리의 봉기가 일어나면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원이 없었고요. 이거를 믿고 헝가리의 일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격한 시위를 했지만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위의 배후 조종, 선전선동은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진 샤프가 정립한 스위밍 전술은 비폭력 전술로서 반미 정권을 타도하는 거죠. 야당의 시위를 지원하고 정부가 탄압을 하게 되면, 학살을 하게 되면 전면적인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면서 반미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이러한 전술입니다. 이게 색깔 혁명이죠. 우크라이나도 이런 혁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련을 붕괴시킬 때도 이런 혁명을 많이 사용했고요. 심지어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도 그 당시에 진 샤프가 중국에 몰래 들어가서 개입했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의 이러한 제국주의 개입 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 국방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진 샤프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전방위 지배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수립을 해서 CIA 등이 적극적으로 행세해 왔습니다. 해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 말고도 1970년 칠레의 아엔다 정권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비밀 공작으로 전복을 시켰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요. 심지어 노조죠. 노조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칠레의 트럭 운송 노조 파업을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겁니다. 칠레는 길쭉하죠. 길쭉해요. 그래서
운송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바로 이 트럭 파업은 칠레 경제를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란 사태에 대해서 개인이라면 이란 정부를 비판하든 미국을 비판하든 뭐 아니면 양비론 하든 그건 자유겠지만 어떤 단체라면요. 단체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겠죠. 단체는 무슨 뉴스 해설자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단체의 목표에 따라서 미국을 비판하든지 아니면은 이란 정부를 비판하든지 아니면 양비론을 하는데 바로 이 단체들 행태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정의당, 노동당, 노동자연대가 바로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에, 그 이란 정부를 비판한 거죠. 즉 양비론이죠. 심지어 데모도 집회도 두 번 했답니다. 이란 정부를 반대하는 집회, 그다음에 미국을 반대하는 집회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러한 단체들은 원래 양비론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 그 조선 문제나 소련 문제나 중국 문제나 리비아 문제 등에서 양비론을 계속 택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런 양비론을 택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자기의 운동권 내에서 어떤 다수가 무조건 반미 이런 걸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동권 다수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소수의 입장을 부각시키려면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양비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전시작전권인데요.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돌려받으려면 평가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권한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환 절차는요, 양국의 합참 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주로 이제 그 한미연합사가 대규모 군사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한미안보협의회에 보고하면 이 보고를 토대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양국 대통령에게 전시작전권 전환을 건의하게 됩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이 전환이죠.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그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조건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한국이 이 연합 방위,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도하려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 주로 첨단 무기,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야 된다. 뭐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군사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요격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동아시아죠. 대만이라든가 중로에 관한 안보 환경이 개선된다. 이 마지막 뒷부분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하게 되는 이러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전작권 합의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 자산에 돈도 많이 내고 킬체인이라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도 해왔습니다. 2023년에서 2028년 4년 동안만 해도 113조 원을 투입했다는 거고요. 현재 정찰 위성이 4개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정찰 위성도 발사해야 되고 미국의 첨단 무기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약 21조가 바로 한국군의 감시 정찰 분야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게끔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그 1조건과 2조건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마쳤고 마지막에 이제 검증만 남았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후에 이제 현재 미군이 한미연합 사령관인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현재 그래서 해군, 공군, 해병대 세 개의 연합사령부가 창설됐고 올해는 바로 이제 육군이죠. 지상군 연합사령부가 창설돼서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정보전과 특수전만 되면 6개의 그 산하 사령부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군이 바로 이제 그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고 미국 중장이 부사령관이 되겠다. 미국 중장이 부사령관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주한미군이 많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육군이죠. 육군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육군은 일부분만 한국군과 연합사령부를 하고 공군과 해군 등 원거리 타격 분야는 한국군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이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걸 고려했지만 이걸 병렬형이라고 합니다. 미군은 따로 한국군 따로.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미래연합사를 만들기로 한 거죠. 즉 미국의 에, 전략은 한국군에게 모든 작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자가 많이 나는 육군이죠. 육군만 주고 나머지 핵전쟁이라든지 해공군과 관련된 원거리 타격 작전권은 자기들이 가져가게 돼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니라 이거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 연합 방위 능력에서 미래 연합사를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3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2단계가 사실상 올해 안에 끝나고 내년부터는 3단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3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이죠. 검증 단체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한국군의 고위 이 장군들이죠. 장군들은 어, 한국군이 혼자서는 자주국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국방 순위가 5위이고 조선의 전체 국민 생산의 1.5배를 국방비를 쓰는데 자주 국방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전시작전권이 설사 환수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미국은 유엔군이죠. 유엔군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유엔 사령부를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새 직위가 한 사람을 맡고 있는데 바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바로 유엔군 사령관의 입장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있는 게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한테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 줬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은 그 작전권을 한미연합 사령관 미군 대장에게 준 게 아니라 위임만 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위임한 거니까 한미연합 사령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유엔군 사령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엔사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독일을 가입시켰고요. 일본을 가입시키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그 비무장지대에 관한 출입권이죠. 이거를 갖고 있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도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회에서 이러한 평화적 목적으로 남북 관계의 교류나 이런 평화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갖는 법안을 입법 발의를 했는데 유엔사가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엔사는 바로 대만 전쟁이라든지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러한 동북아죠. 동북아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이죠. 이 전략에 봉사하는 아시아식 나토입니다. 아시아식 나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한편으로는 환수되지만
아시아식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미군이 이 한국군을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국방 협력,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미사일 방어망, 우주 분야, 사이버 분야 이런 것들로 다 이제 그 공동으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 운영 기구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 1번이죠. 한미일 군사동맹도 강화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협력, 군사 동맹을 추진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현재 1번이죠. 1번의 주일 미군은 전투사령부가 아니고 사령관이 중장인데 이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승격시킨다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까지 육해공군의 합참이 없었는데 이번에 합참을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처럼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사, 미일연합사를 만들게 되고 이 미일연합사 사령관은 만약에 대장으로 온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대장을 요구하고 대장으로 온다면 어, 어, 아, 아태 사령부, 아시아 태평양 인도 사령부에서 이 사령부 산하에 바로 이제 주일 미군이죠. 미일 연합사가 이제 대장이 되면서 바로 직속이 되고 한국의 이제 그 이 한미 미래 연합사는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그 한미 미래 연합사가 일본의 미일 연합사에 종속되는 그죠? 이런 사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대장에서 중장으로 격화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재래식 첨단 무기에서 한국군을 통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잠수함 진수를 허용한 것입니다. 핵잠수함을 진수를 허용하게 되면 이 핵잠수함을 운영 프로그램을 하려면 미국과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작전 규범도 다 같은 거죠. 그래서 핵잠수함을 허용을 하되 이 핵잠수함을 중로에 견제하는 이 미국의 전략에 활용하도록 한미 간에 공동 운용하는 그러한 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한국군을 계속 지배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여론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바로 이 유엔사를 아시아식 나토로 만들어서 한국군에 대한 지배와 대만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것,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협상 팩트시트의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바로 군사 문제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포함해서 한국군의 전면적인 거를 미군에 그 통합시키는 그죠? 이러한 것들을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미국이 지금 남북 관계에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남북 관계를 배후 조정하는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남북 관계가 한 발도 나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역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팩트시트를 이행하는 한미 협의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장이 이제 미국 대사가 되고 여기에 통일부 장관, 외교부까지 들어오게끔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에 한미 워컨그룹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통일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가동이 안 되는 이러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동현 통일부 장관과 이정석 국정원장을 필두로 하는 자주파, 그리고 친미파죠. 유성열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무장관을 하는 이런 친미 동맹파가 갈라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정동영이라든가 이종석은 정치인이죠. 위상이 높죠. 유성락이라든가 조현보다. 그렇지만 유성락과 조현은 바로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바로 이러한 미국 동맹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락과 조현이 이 어떤 미국 리스크를 주장하면서 현재 외교 안보의 결정권이죠. 이거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자신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만 남한이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은 미국과 이 북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혀 그걸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앞장서는 것 이거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납치가 됐죠. 그래 미국이 특수 부대를 내세워서 음파 무기를 쓰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경호라든지 아니면은 방공망이 힘없이 무너졌는데요. 바로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납치 같은 사건이 미국이 북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요.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쪽집게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란에 대한 폭격에도 보이듯이 바로 지하시설을 폭격을 하려면 벙커버스터를 미사일이 아니라 폭격기에 실어서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방공망을 무력화해야 되고 바로 이 감시망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 가지고 있는 보복수단이죠. 장사정포도 무력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이러한 쪽집게 공습에서도 동시에 약 정밀 유도 폭탄을 1000발을 동시에 발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랬답니다. 그래서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폭격기, 전투기, 항공모함까지 총동원해야 된다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장사포가 단 몇 분 동안이라도 수도권에서 동두천이라든지 미군 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했을 때 엄청난 사상자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쪽집게 계획을 철회했답니다. 김영삼은 자기가 철회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16년 오바마 대통령도 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한 핵무기를 전부 무력화하는 쪽집게 공습을 미국 이 정보기관에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보고하기를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전부 다 없애지 못하고 핵무기의 약 15%는 살아남을 거다. 왜냐하면은 북이 핵무기를 지하 사일로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트럭, 기차, 선박 등에 분산시켜 놓고 또 가짜 핵탄두와 발사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있죠. 85%는 제거되는데 15%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란 말은 단 한 발의 핵무기라도 이것들이 살아남아서 미국 본토는 아니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에 떨어진다면 엄청난 피해가 나죠. 전술 핵무기가 수만 명의 피해가 난다는 이러한 정보국의 보고를 받고 오바마가 쪽집게 공습을 포기했답니다. 결론적으로 1993년 핵무기가 없을 때도 2016년 핵무기가 있을 때도 쪽집게 공습은 미국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핵무기가 완성된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 바로 그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러한 참수 작전이 가능한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은 핵무기 발사 권한이 있는 지도부가 무력화됐을 때 핵무기를 자동으로 보복 발사하는 시스템 등을 프로그램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고 특히 소련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방위선 혹은 죽음의 선이라는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실전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핵미사일 발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략 그 사령부의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지휘부와 소통이 안 되면 자동으로 보복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러한 지휘 미사일이 먼저 발사되면서 이 미사일이 그 소련 상공을 순회하면서 미리 그 비밀로 정해놓은 독립적인 신호 체계로 살아남은 모든 미사일을 활성화시켜서 미국 본토로 발사한다는 겁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러시아 국가안보 부의장 과거 대통령까지 했죠. 2025년에 7월에
미국의 도널드 대통령에 대해서 전설적인 죽음의 손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현재 러시아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핵 방아쇠라는 명칭인데요. 2023년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지휘 통제 체제 지도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연락 두절이 됐을 때 미리 결정된 작전 방향에 따라 도발 원점과 상대방의 지휘부에 대해서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핵 타격이라는 거는 전략 핵무기, 즉 미국 본토에 대해서 발사하는 겁니다. 전술 핵무기는 핵 습격 이렇게 표현하고 전략 핵무기는 핵 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은 이러한 가상적인 핵 자동 반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복을 할 때는 미국의 워싱턴 등 18개 목표에 장거리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미국인 요격 미사일을 44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 우주죠.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을 해야지만 미국 본토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데 44기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격률이죠. 요격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방을 요격을 하려면 요격 미사일 세 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해서 조선이 10개의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대도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동원하면 미국은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이죠. 이러한 공격을 현실화되기 위해서 조선은 그 핵탄두죠. 핵탄두를 어, 부지런히 만들고 있다. 최소 50개지만 최대 100개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콜비 미국의 국방부 차관이죠. 실세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소련처럼 조선도 이 자동 보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는 작전을 한다면 북한이 바로 전략 핵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대해서 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참수작전 같은 건 고려하면 안 된다. 거죠. 실제로 핵 보유국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뭐 상정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보도도 하지 않죠. 근데 한국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이 이런 핵 보복의 위험성, 더군다나 그 남북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북에서 핵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1분도 안 돼서 서울에 날아오는데요. 그런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이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엄포용이다, 선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 이 조선과 협상하려는데 조선이 협상하지 않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한국전쟁 이후로 제재를 하면서 끝까지 고립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완성했습니다. 제네바 협상이라든지 6차 회담이라든지 조미 커뮤니케에서 미국과 조선이 힘겹게 합의를 했지만 번번이 미국이 그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조선과 근본적인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조선과 협상을 해서 관계가 정상화되면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북미 수교가 되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미국은 남한에서 계속 북한을 핑계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주한미군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에 빌미를 주는 북미 간의 대타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북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했죠. 이번에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초인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본토 안전을 위해서 핵 군축이죠.
협상은 뭐,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 다급한 게 미국과 조선 간의 핵전쟁을 막는 핵 군축을 하고자 하는데, 조선이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는 이유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대통령끼리 북미 정상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얻은 게 없죠. 앞으로도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진 찍는 것 말고는 얻을 게 없습니다. 설사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합의한다라도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되면 그 합의를 뒤집을 거죠. 사실상 민주당 정권이 합의한 걸 공화당이 뒤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 찍기용에 불과한 북미 이 회담보다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있죠. 조선은 파병까지 했습니다. 과거에 조선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제재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조선은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군사적으로도 최첨단 무기에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중러 연대에 만족하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 소극적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그렇게 될 때는 조선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북미 회담이 실현되는 시기는 미중러의 관계 개선이 언제 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선의 퍼스트 도터 김주애죠. 자주 노출되면서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주애는 2013년생이고요. 김정은에게 2010년생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후계자가 안 될 거라는 것에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북의 전략을 봐야 되는데 북은 일단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에서 미중러 수준의 정상적인 핵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즉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 안정된 사회다, 정상국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북의 어떤 체제 인식의 개선 효과가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국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령 체제를 민주 집중제의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당대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5년마다 당대회를 하고 있죠. 중국도 현재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체제가 안정돼 있다. 이거죠. 당이 이 어떤 조선 전체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수령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신년사도 과거에는 수령의 신년사, 최고 지도자 신년사에서 최근에는 신년사 대신에 노동당 중앙위원회라든지 이 회의죠. 회의를 통해서 성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백두혈통이죠. 백두혈통이 안정적이다. 그죠? 후계 구도가 안정적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아,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러한 지도사상, 백두혈통의 가족상, 그래서 김주애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지도자가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조리에 부응해서 조선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외교의 최선이 의전의 현송월이 자주 노출되죠. 어, 사회주가에서는 보통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잘 노출되지 않는데, 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뿐만 아니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죠. 퍼스트 레이드. 그래서 퍼스트 레이드, 퍼스트 시스터, 퍼스트 도터 이렇게 되면서 북에 대한 체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성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사실 자기 자식이나 그 부인 혹은 뭐 사위까지 내세우고 있죠. 제가 그 우스갯소리지만 조선 인민의 삶이 윤택하고 인민들이 애완견을 키운다면 아마 퍼스 독도 나타날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도 다 이게 통치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치. 그래서 북에서도 이런 통치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퍼스 도토로서 이러한 통치 기술의 일환이지만 실제로 수령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수령의 후계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북에서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국가 차원의 이데올로기 문제이자 정치 군사적 현실의 문제입니다. 후계자의 요건을 보면 먼저 수령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여기서 충실하는 수령의 노선과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뛰어난 업적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으로서의 어떤 공산주의자로서의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령의 후계자는 형제가 아니라 이, 그 자식 세대죠.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김주애는 세대 교체의 요건만 충족했어요. 어떤 업적이 증명된 게 없죠. 업적이 증명된 게 없다. 그래서 후계자들에면 이러한 업적이 있어야 되고 이 업적이라는 건 최소한 10대 후반에서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나 가야 된다. 이 업적 중에 사상 이론적 영도력 등 새로운 사상을 제시해야 돼요.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일은 성군정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수령의 충실성에서 문제에서 이 충실성 중에 하나가 김일성 체언론인데요. 이거는 김일성의 사업 작품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김일성다워야 된다. 김일성과 외모도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은 청년 김일성을 연상되죠. 양복을 입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치 기술로서 아주 그 세밀하게 연출된 건데 여성인 이 여성이 최고 지도자 된다면 이 젊었을 때의 김정일이라든가 아니면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외관이 연상되는 비슷한 용모를 할 수가 없겠죠. 여성이 되면. 그래서 김일성 체육론에 따르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연상되는 풍채, 의복, 말투, 흡연 이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또한 김주애가 여성일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선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스탈린 대원수가 소련 인민의 아버지이지 조선에서 수령은 인민의 아버지고 노동당은 인민의 어머니인데 김주애가 수령의 후계자 최고 지도자 된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인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당과 수령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북은 가부장제는 타파됐지만 남성 중심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인민들이 그 화목한 가족을 이루시 수령의 가족들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김주애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김주애의 남편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 이 남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북에서는 2인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나머지만 있습니다. 김주애가 최고 지도를 때 그 남편이라 해서 어떠한 이 권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체사상이나 수령론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게 어렵죠. 이럴 때 이 남편의 문제가 이런 권력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게 되면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이죠. 이걸 숙청한 것도 바로 2인자 문제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도 제거하고 부부관계라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주의 남편을 유령 취급을 하자니 정상국가 이미지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퍼스트 젠틀맨으로 대회에 노출시키자니 파벌 형성의 위험이 있다. 남편의 역할은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최소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정도가 돼봐야지만 알 수 있다. 아직은 후계자라고 단정하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김주애가 후계자 된다면 수령관 주체상 이런 거에 볼 때 엄청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정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극화를 많이 얘기하죠. 미국의 패권이 종식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고 인도까지 부상하면서 다극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다극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극화에 대해서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는 이데올로기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죠. 그래서 국가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거나 수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게 있지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더라도 이러한 주체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고르자프의 개혁과 개방을 보더라도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데올로기를 수정한다는 거죠.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이건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주의 국가도 서로 싸우지만 사회주의인 소련과 중국도 서로 싸웠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안 국제주의라는 이름 하에 조선과 중국이 영원히 함께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른다는 거죠. 과거에 중국과 인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졌다가 서로 나빠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자간 협력에 참가하는 각 나라들은 자기 자신들의 국익을 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연대를 하는 거지. 연대를 위해서 국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북중러의 연대는 각각의 국익에 따른 결과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래적인 연대다 이렇게 말해요. 거래, 이해관계 주고받습니다. 자기네들은 전 미국의 친미 동맹들은 가치, 자본주의라든가 자유경쟁을 위한 가치의 동맹인데 북중로는 공동 가치가 없고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조선과 가까워지는 거는 자기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 때문이죠.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는 조선에 등을 돌리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조선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중로 문제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점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반미 연대로서 계속 지속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이 정책을 바꾸게 되면 이러한 연대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중립적인 걸로 마치 세계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 책임지는 과거의 미소 평화 공존이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강대국들이 이 세계를 이렇게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분점하는 이런 다극화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다극화가 아니라 바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주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그 과제인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미국의 지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고 이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극화는 우리가 들어갈 거는 바로 이러한 목표, 이러한 목적에 어떤 그 충실해야 되는 다각화다. 그러니까 다각화를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 혹은 조선의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중에게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부분, 미국의 지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극화의 전제는 반미연대해야 된다. 반미연대가 아닌 다극화, 강대국끼리의 다극화는 사실상 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극화의 내용을 이 미국 극복, 미국 견제, 반미라는 이러한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강대국에 줄 서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국제 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의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죠. 내란 세력을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협상을 파기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내란에 대해서 그 동조하고 또그 계엄을 해제하는 데 방해한 이런 국민의힘이죠.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홍준표가 말하던 통일교, 신천지, 정강운동 이런 수십만 명이 국민의힘에 들어 당권을 장악하고 윤석열을 대선주자로 만들고 현재 계엄 잔당들을 바로 이제 그 지지하고 있는 그죠? 이들 세력.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에게 장악된 국민의힘 이거를 우리가 그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서는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내란에 그 동조했거나 비상계엄 해제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고발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2028년 총선 때 국민의힘을 그 해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2028년 국민의힘이죠. 이러한 해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와 별도로 국민의힘을 그 해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특정 종교 집단에 장악되고 내란에 가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아마도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약 460억에 되는 돈을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다 몰수되기 때문에 해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국민의힘 내란 장당들을 해체하는 이러한 그 집회, 시위, 서명운동, 고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바로 이제 관세 협상이죠. 관세 협상은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기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한테 끌려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올해 그 10월에 되면 그죠?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탄핵에서 분명히 탄핵 소추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됩니다. 상원에서는 탄핵 결정이 안 됐더라도 그렇게 되면 레임덕에 빠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200억 달러를 처음 마련해서 미국에 주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될 때 국내에서 이 경제 문제죠. 어, 이런 경제 문제 200억 달러 주면서 어떤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2008년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우리가 성사시켰죠. 그것처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제2의 국민 저항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힘이 빠질 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에 200억 달러를 주면서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질 때 바로 이제 국민 저항으로 이 관세 협상을 폐기하자. 재협상하자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재협상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지고 혹은 미국의 어떤 대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미국의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금 같은 그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협상력이죠. 우리가 데모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지만 결국은 협상이 되겠지만 이런 협상력을 최고화시키려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바로 제2의 광우병 집회처럼 대규모 국민저항으로 이 관세 협상을 철회시키던 그러한 재협상에 나가게끔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러한 의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밑으로부터 조직해서 우리가 답은 데모밖에 없다. 그런 입장으로 대중투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내란 정당 해체하고 관세 협상을 무력화시키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